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여기 두 번째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일본 불매 운동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불매 운동을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피해 사례하고 같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원래 우리 고대부터 우리 이 사회 지도자들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섭리를 살펴서 사회를 질서를 유지하고 삶을 윤택하게 지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후 이런 걸 많이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해외로 한류를 전파하며 문화 선진국도 되었지만 아직도 0.1%의 경제 성장률을 헤아리며 국가 안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부터 패권국이 멸망하고 주변의 작은 나라가 발본하였던 역사는 경제가 아니라 국가 기강이 그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일으킴을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오늘 우리가 일본의 강제 근로를 비난하며 일본 불매 운동을 하고 그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그런 이유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대기업 주도의 경제 발전을 장려하며 국가 안보를 관리하여 왔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 또한 지극히 당연시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왜곡된 국가 권력이 무엇을 하여 왔는지 이야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재해 사법 피해자입니다. 2013년 늦은 나이에 돈더귤라 골프장에 캐디즈를 하러 갔다가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골프장 직원의 실수로 너비 한 3m 두께 10cm짜리 철근이 엄지 발톱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뭐 골절이나 되지는 않았지만 캐디가 발톱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시 제가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롯데가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면서 좌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제 근로를 시켰고 그렇게 저의 상해를 악화되었습니다. 발톱이 빠져서 정상적인 도보조차 어려운 캐디에게 강제 근로를 시키고 보상을 거부하면 취업 방해까지 했던 롯데가 지역 경제 발전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은 롯데를 위해서 산재 사고를 가벼운 찰과성으로 조작을 하고 그리고 롯데가 뭐 법원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의 롯데 스카이가 언급되게 되면 참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모든 제 권리를 포기하려고 강요하고 협박했던 것마저 배려라며 이렇게 처분을 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저를 악성 민원자라고 이렇게 분류하였습니다. 롯데로부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수모와 강제 근로를 받았던 그런 수모를 이기지 못해서 제 지방 법원에 이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지방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지방 법원은 캐디가 발톱이 빠져서 노동력 상실률이 100%가 되었어도 골프장이 강제 근로를 시킨 날의 노동력 상실률은 18%만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롯데에 손해배상을 제안했고 또 캐디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기본권조차 없다고 판결문에 그렇게 써서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캐디는 뭐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자영업자, 다 아시는 일이죠. 자영업자이고 또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 지적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국민이다 이런 말도 했고 다 아시겠다시피 특수 송달물인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를 단순 송달물로 처리해서 그 사건을 종결시킨 다음에 법원 사무관의 업무로 재판의 효력이 결정된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청구한 근로기준법 위헌법률 심판은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입법 부작위로, 그리고 제가 청구한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입법 부작위는 위헌법률 심판으로 매번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각하하고는 그 청구인의 직업이 그 캐디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악용해서 거의 한두 달 근무하다 해고당한 캐디가 허투루 청구한 사건마저 재판관님들이 그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심리하여 각하하셨다 이렇게라고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제가 롯데 사건을 전제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여경찰은 제가 주소 이전조차 하지 않고 살던 그 마을 창고와 이장을 찾아와서 제가 범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저는 원래 2013년도경에 저는 그 부여 자왕리라는 동네의 그 마을 창고에 살던 아줌마한테 속아서 그 창고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2층에 그 짐을 푼 채 골프장 기숙사나 이제 외지에 방을 얻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창고를 다녀간 후부터인지 아줌마는 갑자기 저한테 범죄자라 욕설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 등을 요구하더니 단전을 하고 지하수 수도 배관마저 막아버렸습니다. 경찰은 그 창고에 일반용, 농업용, 가정용 전기를 설치해서 거주하는 것이 불법일 뿐더러 그리고 아줌마가 2013년도에 저한테 사기를 친 걸 인정하고 처벌을 면하도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한 그 녹취 파일 그리고 전세계약서 등을 모두 확인하고도 월세를 안 내면 전세 보증금을 까고 지하수 수도 배관을 막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다 라고 하며 저를 땅바닥에다 밀치고 그 지하수 수도 배관 막은 현장 확인을 해달라는 그 민원을 거부하다가 저를 공무집행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유치장에 입감시키면서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협조해달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건을 청탁하고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이렇게 아줌마와 짜서 마을 창고를 보증금 500에 사월세 310 받는 조립식 전원주택이라 면서 의료 일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제가 무직으로 월세도 밀린 채 전기세도 내지 못해서 단전이 되자 경찰에 앙심을 품고 2층 바닥에서 물을 뿌려서 1층 천장 위로 흘러넘치게 그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자 출동 경찰에게 강아지, 새, 이렇게 욕설들을 하고 너 같은 것들이 경찰을 해? 그러니까 돈이나 받아 처먹지.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그 힘으로 순찰차의 이동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리고 그 70의 고령으로 노안이 심해서 바로 앞에 이런 서류도 제대로 읽을 못하는 아줌마가 그 분홍색 바가지를 들고 2층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을 밤 9시 50분 전기마저 끊긴 창고 2층에 그 시트지가 붙은 창문 틈새로 그것을 보았으며 그 외에도 제가 1층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수도를 틀어놓고 외출해서 그 밖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열리는 구조의 컨테이너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수도를 잠그기도 했는데 그렇게 힘이 좋은 아줌마가 70의 고령으로 기운이 없어서 창고에서 버스 정거장까지 1km를 걸어가며 저한테 2단 옆차기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구속을 했습니다. 경찰은 2013년도에 그 롯데를 위해 상해 사건을 조작했던 경찰은 저의 거주 그 환경을 악용해서 범죄를 방조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며 민원을 거부하다가 이게 증거 녹취가 되니까 그런 증거된 녹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저를 구속을 시킨 거죠. 저는 의료 일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굳이 마을 창고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마을 창고의 현장 사진이나 그 등기부 등본만 보아도 창고를 조립식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거짓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전기마저 끊긴 창고에서 밤 9시 50분 시트지가 붙은 창문 틈새로 분홍색 바가지를 보았다거나 70의 고령으로 기운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열리는 구조의 컨테이너 현관문을 밖에서 발로 차서 열고 들어와 수도를 잠갔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순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제가 중증 근무력증 환자인데 그 근무력증 환자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디아제팜을 강제로 복용케 해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수갑과 포송을 채운 채 소처럼 강제로 끌고 다닌 걸 은폐하고 증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수사팀 내 CCTV나 사건 당시 녹취 파일의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구속하고 그대로 유죄형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재판을 하였습니다. 법원과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과 관련한 법 지식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범죄 동기 등의 거짓임이 명백한 한전 전기세 사실조회 결과 KT 통신 기록까지 모두 다 조작을 했고, 피고인의 열람을 방해하며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마을로 현장 확인을 가서 창피를 당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거부하라고 협박하더니 현장 확인을 취소해버리고 갑자기 피고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희귀 난치병인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받은 제가 저한테 법관 기피를 당하자 구속 기간 중 그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 기간이 많아서 무죄 선고를 해야 한다며 다음날 갑자기 일정한 거주지도 없는 저에게 보증금도 보석금도 보증인도 없는 그런 보석 결정을 해서 석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지소 대전교도소는 피고인이 제가 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산정 특례인 중증 근무력증을 그 대학 교수한테서나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이게 바로 질병과 동시에 이게 전산에 입력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본인 진단 주장이라거나 교수가 진단을 취소하였다라고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제가 호흡 곤란을 겪어서 그 동맥혈 조사 결과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서 응급 상황에 처한 것을 확인하고도 과호흡하였다거나 신경과민증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으로 난동과 발작을 반복한다고 허위로 소견서를 작성한 채 정신과 진료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교수님의 진단을 취소하지 않자 법원은 캠코더를 제 그 피고인석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하면서 법관의 판단으로 근무력증을 부인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법 피해를 당하면서 제가 이 사회에 느끼는 점이 있었다면, 2013년도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해서 제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서 산재 접수를 방해하고 강제 관료를 시켜 상해를 악화시켰던 롯데를 위해 상해 사실을 조작한 것은 단순한 그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법 권력의 조직적 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과 이익에 따라 저를 범인으로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직분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조작하고 긴급 체포하여 구속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의 제출을 방해하였고, 이를 견제하여야 한다는 검찰은 수사권 보장을 주장하며 경찰의 사건 청탁과 강제 수사 그리고 주거 침입이라는 범죄 행위까지 묵인하였습니다. 기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은 근거 없는 판단으로
피고의 진단명을 부인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며 무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모두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모두 재판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 거래라는 영화를 보면 한 경찰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범인을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영화는 평소 이를 방조하던 검찰이 자신의 또 다른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이를 견제하는 과정과 또 다른 형사들에 의해 사법 양심이 지켜지는 그런 스토리를 담아냈습니다. 만약 경찰과 검찰의 대립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법관의 양심으로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롯데와의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골프장을 전전하던 저는 골프장 기숙사에서 동료 캐디에게 폭행을 당해 도망을 쳐야 하는 일도 있었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증거 등 목록이라는 재판 기록을 열람하겠다는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단지 재판만 끝내면 된다는 비양심으로 불법을 판단하려 함에 교정기관은 의무기록지까지 허위로 작성하였고 군청과 법률구조공단은 창고를 전원주택으로 둔갑시킨 코미디를 묵인하고 국가인권위는 의사의 소견서 허위 작성까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각자 안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안녕은 안전하신 겁니까? 누군가가 너 이제부터 범인이다 라고 하여 잡아 가둔 채 재판을 강요할 수 있는 사회에서 양심을 보장받고 재판을 강요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도 모르지만 사회 불신이 더욱 깊어짐으로 그 치안은 더욱 위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그리고 사법개혁으로 경찰개혁, 검찰개혁을 논하며 내일을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권위와 근거 없는 판단으로 재판을 거래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법부의 범죄 행위는 아직도 법과 양심이라는 특권을 부여하여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정의로움으로 시비를 온전히 할 때 법관의 판단 재량과 법관 재판 지휘권이 법관의 양심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혜를 제일 먼저 구하고 이후 부국 강병을 이룬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께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캐디를 하면서 1년에 3, 4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그 이유로만으로 캐디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난치병까지 얻으며 본의 아니게 롯데와 수년간 고작 1,000만 원짜리 소송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비를 가리고 사죄를 받음으로써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하늘의 이치와 땅의 섭리를 밝혀 세상을 이롭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땅 위의 사람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이익이라는 목적 아래 이윤 추구를 해왔던 대기업은 법을 속이고 사람을 기망하여 기본권까지 착취하였고 검증되지 않은 국가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며 왜곡된 양심과 자신들의 직분에 부여된 권한을 악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자신들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글 읽는 재주만으로 세상을 도적질할 수는 있을지언정 신분을 도적질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을 신분 삼아 도적질하고 자신들의 두 눈을 가리며 세상을 어둡게 한 이들은 한 손에는 영업 장부를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채 재판을 거래하며 아직도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그리고 경찰개혁, 검찰개혁에 앞서 우리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